한 남자의 고요한 삶. 알람 시계는 주중 매일같이 오전 5시 15분에 울렸다. 김준수는 어둠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서연은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워 있었고 담요 위로 맨 어깨가 드러나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규칙적인 숨소리, 잠결에 편안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그는 그리움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차가운 나무 바닥에 발을 디뎠다. 부엌에서 그는 익숙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커피가 끓고 계란이 지글거리며 익어가고 2개의 도시락통이 조리대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도시락에 샐러드와 구운 닭고기를 담았다. 그녀의 도시락은 항상 그의 것보다 건강했다. 그의 도시락은 샌드위치, 감자칩, 그리고 콜라 한 병이었다. 그는 그녀의 선물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그들이 막 결혼했을 때처럼 메모지를 안에 넣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이길 바라. 사랑해. 준수. 그는 그녀가 알아채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놓았을 때 서연은 이미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녀는 살며시 눈을 떴다. 고마워. 그녀가 잠결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수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긴 밤이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떠났다. 준수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지역 물류 창고에서 유지보수 일을 했고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으며 손톱에는 기름때가 꼈고 허리 통증은 해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정직한 일이었고 수입도 괜찮았다. 그들의 주택담보대출도 감당할 만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차 한 대와 경기도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소박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무언가 변했다. 그는 그것을 닫힌 방 안의 차가운 바람처럼 느꼈다. 지난 몇 달 동안 서연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덜 웃었고 그를 덜 만졌으며 마치 그가 룸메이트인 것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가 요리할 때 뒤에서 팔을 감싸 안던 여자는 이제 조용히 방을 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저녁 식사 때, 잠잘 때, 심지어 영화를 볼 때도 항상 휴대폰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메시지는 그녀를 미소 짓게 하고 심지어 웃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결코 공유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물으면 그녀는 그냥 민지나 회사 일이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면을 그에게 돌리지 않았다. 준수는 질투하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아내의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남자는 더더욱 되고 싶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예전에는 편안했다. 이제는 그를 숨막히게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그들은 친구인 민지와 현우의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민지는 서연의 대학 시절 친구였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키 크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 현우는 항상 그 방이 이미 자기 것인 것처럼 들어오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고 언제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처럼 옷을 입었다. 준수는 결코 현우를 싫어한 적은 없었지만 현우가 항상 서연을 보통보다 조금 더 오래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저녁 식사는 괜찮았다. 닭고기 마르살라, 구운 감자, 그리고 현우가 마치 직접 만든 것처럼 자랑하는 비싼 와인. 준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듣고 미소 짓고 가끔 농담을 던졌다. 반면에 서연은 활기차고 크게 웃고 이야기할 때 현우 쪽으로 몸을 기울였으며 심지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기까지 했다. 그것은 준수에게 그들이 처음 만났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현우의 팔을 2번 어쩌면 3번 만졌다. 준수는 알아차렸다. 그는 계속 알아차렸다. 디저트를 먹던 중 민지는 현우가 그녀에게 스파 주말 여행을 깜짝 선물한 것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는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약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짐을 싸라고 하고 저를 데려갔어요. 세상에 정말 멋지다. 서연이 말했다. 너 정말 운이 좋구나, 민지야. 민지는 미소 지었다. 집에 너만의 영웅이 있잖아. 준수는 정말 멋져. 서연은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 어깨를 으쓱했다. 응, 준수는 믿음직해. 그냥 한 번만이라도 그가 뭔가 예측 불가능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왜 민지의 남편처럼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녀는 마치 무해한 농담을 하는 것처럼 미소 지으며 준수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너보다 훨씬 남자다워.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준수는 먹던 도중 멈칫했고 포크가 공중에 떠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고 심지어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잔인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럼 그와 결혼했어야지. 서연은 눈을 깜빡였고 미소가 사라졌다. 민지는 어색하게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현우는 헛기침을 하고 와인잔을 집어들었고 갑자기 식탁보의 무늬에 매료되었다. 저녁의 나머지는 꿈처럼 지나갔다. 준수는 그 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절차를 따랐고 저녁 식사에 대해 감사했고 서연이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왔고 억지 미소로 작별 인사를 했지만 속이 뒤틀렸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준수는 양손을 핸들에 얹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고 눈은 앞에 어두운 길에 고정한 채 운전했다. 가로등 불빛이 앞 유리에 번쩍였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녀의 반사된 모습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긴장감은 숨막힐 정도였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농담이든 사과든 부인이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 말들이 긁힌 레코드판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는 너보다 훨씬 남자다워. 그게 무슨 뜻일까? 더 낭만적이고 더 부유하고 더 시끄럽다는 뜻일까? 그녀는 현우를 원했을까? 그녀는 그와 함께한 적이 있었을까? 그 질문들은 녹슨 모처럼 그를 찔렀다. 식탁과 그들의 집문 사이를 지나는 매 마일마다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고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준수는 턱을 악물고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 느낌을 통해 숨을 쉬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단지 농담이 아니었다. 더 이상은 2장. 침묵의 메아리. 집을 뒤덮은 침묵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게가 있었다. 그것은 단지 두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수를 뼛속까지 느낄 수 있는 무언가처럼 짓눌렀다. 그 수치스러운 저녁 파티 이후 그는 서연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하거나 설명하거나 어색한 농담이 너무 멀리 갔다고 웃어넘길지도 모른다고 바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났다. 사과는 없었다. 준수는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예측 가능해졌고 그것이 그녀를 소외감을 느끼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것을 고칠 수 있었다. 그는 둘 다를 위해 싸울 수 있었다. 그 금요일 그는 직장에서 일찍 퇴근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평소처럼 돌아왔다. 그는 마을 외곽의 꽃집에 들러 그들의 결혼식 날 그녀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신선한 들꽃 다발을 골랐다. 꽃집 여주인은 미소 지었다. 운 좋은 아가씨네요. 그녀가 말했다. 준수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속에서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가슴에 희망을 품고 집으로 들어섰다. 자기야, 나왔어. 그가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없었고 단지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실제 범죄 팟캐스트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다. 20분 후 그녀는 수건을 두르고 젖은 얼굴에 머리를 묶고 나왔다. 그녀는 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그는 그것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준수는 살짝 웃었다. 남자가 이유 없이 아내에게 꽃을 줄 수는 없나?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녀가 말하고 부엌으로 가서 꽃을 물에 꽂았다. 포옹도 키스도 없었다. 그냥 사랑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날 밤, 준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 노트북을 틀었다. 그는 그녀가 한때 좋아했던 태국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을 주문했다. 그는 거실을 정리하고 촛불을 켜고 그들이 아껴두었던 와인 한 병까지 땄다.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내내 앉아 있었고 화면은 몇 분마다 밝아졌다. 그녀는 예전에 울었던 부분에서 웃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에게 기대지 않았다. 크레딧이 올라가자 그녀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말했다. 나 침대에 가서 휴대폰 좀 볼게. 준수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며 남아 있었다. 다음 시도는 더 취약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침대에 몰래 들어가 그녀에게 손을 뻗었고 담요 아래로 그녀의 엉덩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몸이 굳었다. 오늘 밤은 아니야. 그녀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가 속삭이며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가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다. 그것은 3일 연속으로 그녀가 한 말이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잠 못 이루고 그녀가 등을 돌린 채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생각은 뒤엉키고 무겁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내 잘못일까? 내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걸까? 휴대폰은 그를 갈라놓는 점점 더 깊어지는 구덩이가 되었다. 예전에는 함께 틱톡을 스크롤하고 밈에 웃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서로에게 보내곤 했다. 이제 서연은 휴대폰을 마치 신성한 물건처럼 곁에 두었고 화면은 잠겨 있고 엎어 놓여 있었으며 항상 무음 모드였다. 준수는 무심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으려 했을 때 그녀가 단호하게 그것을 낚아채는 것을 보고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러지 좀 말아줄래? 그는 눈을 깜빡였다.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야. 그럼 그러지 마. 이건 사적인 거야. 그녀는 예전에 아무것도 숨긴 적이 없었다. 준수도 궁금해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항상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읽을 때마다 미소 짓고 때로는 10대처럼 킥킥 웃기도 했다. 그가 물으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민지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하지만 민지만이 아니었다. 한 번은 서연이 부엌 식탁에 휴대폰을 두고 샤워를 하러 갔을 때 준수는 진동 소리를 들었다. 그는 보지 않았다. 보고 싶었다. 세상에 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휴대폰이 계속 그렇게 진동한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이제 그는 그녀가 낯선 사람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그녀의 존재감은 더 희미해졌다. 그녀는 항상 다른 할 일이 있었고 항상 그와 관련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모든 것은 현우의 바비큐 파티에서 절정에 달했다. 현우는 준수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다. 현우는 서연이 있기 전, 주택담보대출이 있기 전, 밤늦은 의심이 있기 전에 그를 알았다. 그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맥주 몇 잔과 햄버거 몇 개를 먹은 후 그는 준수를 그릴 옆으로 데려갔다. 괜찮아, 준수? 현우가 고개를 뒤집으며 물었다. 준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음료수 코너 옆에 서서 또다시 현우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서연 쪽을 쳐다보았다. 일 때문만은 아니잖아, 그렇지? 준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서연은 현우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살짝 스쳤다. 현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널 쳐다보지 않아.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뭔가 잘못됐어. 준수는 그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서연이 대화 속에서 빛나는 방식. 그녀가 마치 몇 달 동안 그에게 웃어주지 않은 것처럼 웃는 방식. 마치 그가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준수는 그녀와 마주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물었다.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뭐? 당신이 나를 멀리하고 있잖아. 당신 휴대폰은 항상 잠겨 있고, 당신은 항상 현우나 민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준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감시하는 게 아니야.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때보다 나랑 이야기할 때 더 행복해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세상에, 준수. 그녀는 몸을 돌렸다. 이게 바로 내가 더 이상 너랑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야. 너는 망상에 빠져 있어. 너는 모든 것을 왜곡해. 그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줘. 그녀는 잠시 멈추고는 코웃음을 쳤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이 말보다 그의 방어보다 더 아팠다. 차가움, 거부, 장벽,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서연이 등을 돌리고 잠든 후, 준수는 거실에 앉았다. 시계는 오전 1시 43분을 가리켰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고, 오래된 벽시계의 희미한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잡동사니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빈 페이지를 열었다. 그는 6월 12일이라고 날짜를 쓰기 전에 한참 동안 그것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언제 그녀를 잃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웃었다. 그녀가 나에게 웃어주던 방식처럼. 나는 그녀가 내가 그녀를 쳐다보던 눈빛을 기억하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나를 쳐다보던 눈빛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멈추기 전에 준수는 마치 그 소리가 무언가 깨지기 쉬운 것을 깨뜨릴 수 있다는 듯이 조용히 수첩을 닫았다. 밖에서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3장, 거울 속의 그림자. 남자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 즉각적으로 폭발적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녹슨 파이프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일어난다. 미묘하고 꾸준하며 무시할 수 없다. 준수에게 그 물방울은 서연이 오전 2시 14분에 집에 돌아온 밤에 시작되었다. 싸구려 향수와 레드 와인 냄새가 진동했다. 하이힐은 손에 들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앞문을 들어서면서 살짝 웃었고 준수가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시계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했다. 깨어 있었네. 그녀가 약간 말을 더듬으며 놀란 듯이 말했다. 저녁 먹는 줄 알았는데. 그가 전화로 단조롭고 마치 연습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오, 세상에,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오늘 밤은 여자들의 밤이야. 민지가 위기에 처해 있었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그녀에게서 떼지 않았다. 알았어, 오늘 밤은 여자들의 밤이야. 서연은 하품을 하고 마치 낯선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침실로 사라졌다. 다음 날 밤,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또 다른 여자들의 밤, 또 다른 받지 않은 전화, 또 다른 놓친 저녁 식사. 준수는 식은 닭고기 알프레도 한 접시와 따뜻한 맥주 한 잔을 들고 앉아 천장 선풍기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오전 2시 41분에 들어왔다. 하이힐도 사과도 없이 복도를 따라 사라지면서 어깨 너머로 던진 다음에는 나 깨우지 마라는 무심한 말뿐이었다. 준수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그 토요일 아침 준수는 철물점 통로에 서서 장비와 전자제품으로 가득 찬 벽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값싼 음성 활성화 녹음기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고 검은색이며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 그는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이 매일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질문들, 잊을 수 없는 이미지들. 그들의 침실에서의 침묵은 더 이상 감정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술적이었다. 그리고 준수는 그가 한때 아내를 부드럽고 소중하게 사랑했던 바로 그 침대가 그의 굴욕의 무대가 되었다는 무서운 예감이 들었다. 그는 녹음기를 샀다. 현금으로. 영수증 없이. 그날 밤 서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준수는 장치를 침대 밑으로 몰래 밀어 넣었다. 벽 근처에 숨겨두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낡은 양말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목소리, 신음, 움직임에 의해 활성화될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그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단지 어쩌면 이것이 그의 두려움을 확인하는 대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월요일이 되었고 또 다른 변명이 함께 왔다. 오늘 밤 민진의 집에서 잘 거야. 서연이 짧은 드레스와 등이 파인 상의를 입고 부엌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우리는 밤새 영화를 볼 거야. 준수는 머그잔에서 고개를 들었다. 너 일주일 내내 민지를 만나지 않았잖아. 그녀는 잠시 멈칫하고는 눈을 굴렸다. 세상에. 준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물어본 거야.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너는 예전에 내가 한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 이제 갑자기 너는 만능 가제트 형사가 됐어.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문을 쾅 닫고 사라졌다. 준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단지 고요한 어둠 속에 누워 머리 위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천장 선풍기를 멍하니 쳐다보며 기다렸다. 그녀가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는 척했다. 그는 그녀가 옷을 벗고 침대에 오르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그녀에게서 섹스 냄새를 맡았고 그것은 그를 토하게 만들고 싶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이 또 심부름을 하러 갔을 때 준수는 녹음기를 꺼냈다. 그는 차고에 있는 노트북에 그것을 꽂을 때 손이 떨렸다. 공기는 먼지와 기름으로 가득했다. 선반 위에 오래된 라디오가 윙윙거리다가 그가 껐다. 녹음의 첫 몇 분은 완전히 조용했다.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 그가 방을 떠나는 발소리. 그러다가 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심장이 탔는 것 같았다. 남자의 웃음소리. 낮고 부드럽고 낯설었다. 서연의 킥킥거리는 소리. 속삭임. 옷이 스치는 소리. 신발이 걷어차이는 소리. 그리고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침묵.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숨소리, 신음, 침대 스프링의 삐걱거리는 소리. 그가 아는 매트리스의 틀림없는 소리. 두 몸 아래에서 매트리스가 살짝 흔들렸다. 그러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 가쁘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에, 이건 당신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 준수는 노트북을 쾅 닫았고 숨이 목구멍에 막혔고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의 고통이 화물 열차처럼 그를 덮쳤다. 그녀는 그를 이곳, 그의 집, 그의 침대, 가장 신성해야 할 곳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다른 남자가 준수의 이중 근무를 대신하게 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맹목적이고 순진한 사랑으로 그녀에게 잘 자라고 키스하는 동안 차고의 벽이 그를 둘러싸고 좁혀오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작업대에 부딪혔고 소켓 트레이를 넘어뜨렸다. 충돌음이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준수는 원시적인 비명을 질렀다. 깊은 내면에서, 고통과 상처의 장소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그는 근처에 있는 렌치를 잡고 방 건너편으로 세게 던졌다. 그것은 석고보드를 쳤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벽을 다시 세게 쳤고 또다시. 그리고 이번에는 석고보드가 다시 부서졌다. 그의 손가락 관절이 찢어졌다. 흰색 배경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러자 그는 무릎이 아픈 것을 느꼈다. 온몸이 떨렸다. 그의 숨은 불규칙하고 헐떡였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수치심, 분노, 슬픔, 사람을 등이 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감정들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한 공간에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다른 남자가 내 집, 내 침대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게 했어. 그가 얼마나 오래 거기에 있었는지 모른다. 몇 분, 몇 시간. 녹음기는 여전히 의자 위에 놓여 있었고 침묵으로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준수는 피투성이에 너덜너덜해졌지만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서 일어섰다. 그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힘없이 미소 지으며 피곤하다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더럽힌 침대에 기어 들어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영원히 변했다. 그는 그녀와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하지만 그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4장. 그녀의 환상, 그의 악몽. 아침이 이제 가장 힘들었다. 준수는 부엌 식탁에 조용히 앉았다. 커피는 그대로였고 그는 서연이 헐렁한 잠옷과 헝클어진 머리로 앉아 다리를 꼬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맞은편 의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의자는 이제 차가웠다. 그녀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값비싼 꽃향기. 그녀가 몇 년 동안 사용했던 바닐라 로션이 아니었다. 이 냄새는 더 강하고 더 새롭고 다른 모든 것과 같았다. 그는 도자기 머그잔 가장자리를 꽉 쥐었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고 눈은 멍했다. 그의 마음은 그가 원하지 않는 기억의 극장이 되었다. 순간들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녀의 웃음소리, 서약. 그가 그녀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를 쳐다보던 눈빛, 그들의 결혼식 날, 테네시의 작은 예배당,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부드럽게 내리는 비.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결코 당신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때 그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찰스턴에서의 신혼여행, 남부의 따뜻한 저녁, 그의 셔츠를 입고 호텔 발코니에서 맨발로 오래된 재즈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그녀를 기억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을 나누었다. 그때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속삭였다. 다음에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당신과 함께라면. 그 여자는 이제 사라졌다. 대신 더 오래 샤워하고 시장에 갈 때 꼭 끼는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그를 자기야 나 꿀 대신 준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여자가 있었다. 격식 있고 거리가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또 늦게 집에 왔다. 준수는 여전히 작업화를 신고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맥주병이 그의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는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그녀의 하이힐이 나무 바닥을 메트로놈처럼 두드리는 소리, 또 다른 거짓말까지 카운트다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서연은 전에 본 적 없는 검은 셔츠를 입고 방으로 들어왔다. 칼라가 낮게 파여 있고 꽂기는 청바지와 짝을 이루었으며 머리는 곱슬거리고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다. 어디 갔다 왔어? 준수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그냥 나갔을 뿐이다. 민지가 아이들로부터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었어. 우리는 음료를 마셨어. 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거의 자정이야.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방을 조리대에 내려놓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즘 너 좀 달라 보여. 서연은 중간에 멈췄고 손은 냉장고 문에 얹혀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어떻게 다른데? 준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모르겠어. 새 옷, 새 향수, 새로운 에너지. 그녀는 입술을 비틀었다. 자신을 돌보는 게 죄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냥 새롭다고. 그녀는 팔짱을 꼈다. 어쩌면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 비난이 세게 내리쳤다. 준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상처받은 것을 느꼈다. 나는 항상 널 알아봤어.
서연의 눈에는 그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분노, 죄책감, 즐거움. 그러자 그녀는 물병을 들고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나 피곤해. 자러 갈래. 하지만 그녀는 그 옆에서 자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웠고 다른 모든 밤과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일어나기 전에 그녀는 사라졌다. 메모도 작별 인사도 없이 단지 침대 시트에 남겨진 그녀의 죄책감의 메아리와 침대 옆 탁자에서 사라진 휴대폰 충전기뿐이었다. 준수는 다시 혼자 앉아 차가운 침대 절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는 이번에는 그녀가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했다. 또 다른 여자들의 외출, 또 다른 긴급 상황, 또 다른 감정적인 드라마. 그날 오후 쓰레기를 버리다가 그는 부엌 쓰레기통에서 접혀 있고 구겨진 채로 종이 타월과 랩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웨스트게이트 호텔 423호실 청구서, 현금으로 지불됨. 그가 예약자 이름을 읽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멈췄다. 김현우. 준수는 손에 든 종이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깔끔한 전문적인 글꼴로 타이핑된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현우. 골든보이. 그가 더 닮아야 한다고 말했던 남자. 그녀가 너무 자주 만지고 너무 편안하게 웃었던 사람. 준수가 결코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미 가진 것처럼 항상 미소 짓던 사람. 준수는 집 입구에 서서 그 영수증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바람이 종이 가장자리를 살짝 흔들었다. 차가운 기운이 그를 덮쳤다. 그의 손이 종이를 꽉 쥐었다. 그의 입술에서 떨리는 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를 선택했다. 실수로 인한 격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취중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것을 계획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현우를 말하고 싶을 때 민지를 말했다. 그녀는 현금으로 지불한 호텔방에서 다른 남자에게 몸을 바친 후 그의 침대에서 잤다. 준수는 울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는 단지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그가 쌓아온 삶을 파괴하는데 일조한 남자의 이름을 멍하니 쳐다보고 서 있었다. 5장. 반지 속의 편지. 집은 조용했다. 토요일 아침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가벼운 이슬비가 부엌 창문을 두드렸고 회색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아직 공중에 남아 있었고 준수가 자신을 위해 따랐지만 입술에 가져다 대지 못한 머그잔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부엌 식탁에 조용히 앉아 앞에 놓인 하얀 종이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수첩은 낡았고 서연이 몇 년 전에 감사한 것들을 쓰려고 샀던 것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 서랍 뒤편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먼지로 덮여 있고 아직 그대로였으며 그들이 한때 나눈 약속과 같았다. 준수는 마치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그것이 손에서 빠져나갈까봐 두려운 듯이 펜을 꽉 쥐었다. 그의 결혼 반지는 수첩 옆 나무 위에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 작은 금반지는 한때 무언가를 의미했다. 서약, 유대, 미래.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가 곧 벗어날 무언가. 그는 펜촉을 종이에 대고 쓰기 시작했다. 서연, 내가 소리칠 수도 있었어. 내가 분노할 수도 있었어. 내가 이 집을 분노로 불태울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것은 훨씬 더 나빠. 그것은 공허함이야. 알다시피 나는 몇 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었어. 나는 당신에게 보답받지 못한 충성을 주었어.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쏟는 동안 당신에게 시간을 주었어. 나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조차도 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지친 부분을 당신에게 주었어. 내가 당신의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당신은 하룻밤 묵을 짐을 싸고 있었어. 내가 새는 싱크대를 고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이 등을 돌리기 전에 내가 보던 눈빛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남자를 위해 드레스를 지퍼로 잠그고 있었어. 당신은 그에게 웃어주었어. 너는 그를 만졌어. 너는 그를 선택했어. 네가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너를 주는 동안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그가 네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남자이기를 바라. 나는 그가 네가 뒤척일 때 깨어나서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내 새로운 향수를 알아차리기를 바라. 나는 그가 그의 침대에서 네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주기를 바라. 내가 그를 만지게 한 날 나는 죽었기 때문이야. 너는 단지 나를 묻어주지 않았을 뿐이야. 안녕. 준수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접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느리고 신중한 손으로. 준수는 결혼 반지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한때 찬란했던 빛이 이제 종이 위에서 흐려졌다. 그는 한동안 거기에 서서 이제 그가 겪은 모든 것을 정의하는 작고 조용한 메시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등을 돌렸다. 준수는 마치 망명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집안을 움직였다. 그는 몇 벌의 옷, 세면도구, 일기,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찍은 그와 서연의 오래된 사진을 체계적으로 챙겼다. 그는 그것을 반으로 찢은 다음 더플백 옆 주머니에 넣었다. 분노도 난장판도 복수도 없이 단지 조용하고 깔끔한 떠남. 그는 천천히 각 방을 걸었고 그들이 한밤중에 꿈을 속삭였던 침실에서 멈췄다. 그녀가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맨발로 춤을 추던 복도에서 그들이 팬케이크를 태우고 커피를 마시며 키스했던 부엌에서 모든 것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그가 가방을 잠글 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현우로부터 온 문자였다. 괜찮아, 친구? 며칠 동안 소식이 없네. 준수는 한동안 메시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다시 입력했다. 떠나? 나중에 설명할게. 그는 열쇠를 들고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회색 아침 속으로 걸어 나갔다. 앞문이 그의 뒤에서 부드러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쾅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단지 한 장이 끝나는 소리.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6시 직후에 집에 돌아와 조용히 흥얼거렸다. 그녀의 머리는 곱슬거리고 립스틱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녀는 한 손에는 패션 매장의 쇼핑백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재빨리 문자를 보내며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 살짝 미소 지었다. 준수. 그녀가 무심하게 불렀다. 내가 좋아하는 가게에서 초밥 사왔어. 오늘 밤 같이 저녁 먹을까 생각했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서서 멈칫했다. 노트북이 있어야 할 테이블 위에 편지가 있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초밥 봉지를 내려놓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고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펼쳤다. 그녀의 눈은 글자들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훑었다. 그녀의 손이 재빨리 입을 가렸다. 그녀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타일 바닥에 메아리 치는 숨 막히는 흐느낌을 터뜨렸다. 종이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 옆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떨렸다. 비명은 거칠고 본능적이며 부서졌다. 준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녀는 마치 구명정인 것처럼 바닥에 있는 반지를 긁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헐떡이고 흐느껴 울고 후회의 혼란 속에서 집 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때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번졌다. 그녀는 거기에 머물렀고 차가운 타일 위에 무릎을 꿇고 가슴이 들썩이고 전화기가 조리대 위에서 진동할 때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속삭였다. 준수는 받지 않았지만 며칠 후 그는 익숙한 번호 현우의 아내인 민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받기 전에 망설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단조롭고 지쳐 있었다. 준수, 민지야, 안녕?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이 무너졌어. 그가 그의 편지를 읽었을 때 비명을 질렀어.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흐느껴 울었어. 6장. 타오르는 진실. 첫 번째 메시지는 오전 7시 2분에 준수가 막 제작 작업장 뒤에 자갈밭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을 때 도착했다. 서연아, 제발 나랑 이야기 좀 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준수는 밝게 빛나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엄지손가락이 알림 위에 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희미한 무언가를 느꼈다. 어쩌면 그리움 또는 동정심이었지만 그것은 연기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휴대폰을 잠그고 대답 없이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가 거기에 앉아 있게도, 고요함이 어떤 느낌인지 그녀가 느끼게도. 작업장 안에서는 금속이 긁히는 소리와 공기 압축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서연에 대한 모든 잔존하는 생각들을 덮어버렸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준수는 소음을 환영했다. 강철 막대를 들어올리는 팔의 화끈거리는 느낌을 환영했다. 용접 볼트 체결.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무의식적인 반복을 환영했다. 일은 훌륭했다. 일은 간단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가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 현우가 그의 낡은 빨간 트럭을 몰고 왔다. 엔진이 덜컹거리다가 꺼졌다. 너 정말 끔찍해 보여. 현우가 내려가는 창문을 통해 말했다. 준수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너는 항상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현우는 핸들에 기대었다. 잘 들어. 나는 오두막에 음식을 가득 채웠고 날씨는 완벽해. 너와 나, 아이스박스 하나. 그리고 우리가 오지 말았으면 하고 바랄 물고기 떼뿐이야. 준수는 망설였다. 모르겠어, 친구. 이유가 없어. 현우가 끼어들었다. 너는 이게 필요해. 너는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어. 마을을 떠나. 머리를 맑게 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기억해. 준수는 자신의 굳은 살박인 손을 내려다보고 나무 뒤로 지는 해를 쳐다보았다. 알았어, 가자. 그들은 새벽에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여행은 부드럽고 편안했고 포장도로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끔의 컨트리 노래뿐이었다. 준수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게 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의 주변 공기가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정오쯤 그들은 호수에 나와 낚싯대를 물에 던지고 손에 맥주를 들고 유일한 소리는 낡은 나무 보트에 부딪히는 물소리뿐이었다. 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며칠 동안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가 말했다. 어쩌면 우리는 모래 위에 삶을 쌓고 단지 파도가 결코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건지도 몰라. 현우는 옆을 쳐다보았다. 너는 사랑 위에 행복을 쌓았어, 친구야. 그녀가 더 화려한 것을 찾기 위해 그것을 파헤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준수는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는 공허했다. 그냥 예상하지 못했어.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현우는 낚싯줄을 감았다. 너에게는 충분했지.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충성을 견디지 못해. 그들은 불꽃놀이가 필요해. 비록 그것이 집 전체를 태워버릴지라도. 준수는 물 위를 쳐다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잔물결을 일으켰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평화를 느꼈다. 마을로 돌아와 서연은 무너지고 있었다. 준수의 침묵은 무서웠다. 그녀의 메시지는 답장 없이 남았다. 그녀의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기 전에 울렸다. 무시당하는 매 순간이 고문처럼 길게 느껴졌다. 월요일 아침까지. 그녀는 절망에 빠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준수는 가게 뒤 벽에 기대어 손에서 기름때를 닦고 있을 때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준수? 그는 돌아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이 먼지투성이 공업지역에서는 분명히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준수, 제발.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야기해야 해. 설명해야 해. 이렇게 사라지면 안 돼.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동료들이 수리구역에서 멈춰 섰다. 한 정비공이 트럭 보닛 너머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준수는 턱을 악물었다. 너 가야 해. 안 돼. 그녀가 소리쳤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너는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할 권리가 없어. 준수는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모든 것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자초한 거야.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가졌던 힘은 사라졌고 그녀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떨며 서 있었다. 준수는 등을 돌리고 걸어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날카롭고 더 강했다. 오늘 아침에 소송을 제기했어. 그녀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준수는 식료품점 박트럭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오, 확실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오려고 했어. 오해라고 했어. 그녀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했어. 민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내가 스크린샷과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거야. 세상에, 나는 사설 탐정 보고서도 있어. 전쟁은 가족을 파괴할 수 있지만, 현우, 그는 정말 비겁한 놈이야. 준수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걱정 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가 덧붙였다. 오, 그리고 현우는 그녀를 차단했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지웠고 그녀를 리드에게 버렸어. 준수는 눈을 깜빡였다. 잠깐, 정말. 응, 네가 떠난 후. 그녀는 이틀 동안 그에게 30번이나 전화했어. 그는 내 친구 중 한 명에게 그녀가 점점 집착하게 되었다고 말했어. 비밀이 없으면 그녀는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준수는 지친 쇼핑객들과 깜빡이는 브레이크 등으로 가득 찬 주차장을 보며 의자에 기대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없이 단지 차갑고 공허한 느낌. 좋아. 그가 간단하게 말했고 그는 진심이었다. 7장. 그녀의 수치, 그의 힘. 가죽으로 덮인 수첩, 만졌을 때 거칠었다. 준수는 몇 년 동안 가보지 않은 서점에서 우연히 그것을 샀다. 그것은 사냥 잡지와 낡은 자조 서적들로 가득 찬 책장 사이에 끼어 있었다. 무엇이 그를 그것을 사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는 단지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는 모든 짐을 쏟아낼 곳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다. 그래서 그는 썼다. 매일은 아니었다. 어떤 날은 말이 피처럼 쏟아져 나왔다. 어떤 날은 그는 단지 빈 페이지를 멍하니 쳐다보았고 턱은 악물고 주먹은 꽉 쥐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것은 진심이었다. 4월 2일. 나는 나 자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다. 그게 내 실수였어. 4월 7일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몸을 바친 후 내 옆에서 잤어. 나는 그녀의 눈에 내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궁금했어. 4월 10일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녀 때문이 아니야.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그녀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야 해. 그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준수는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헬스장에 갔고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그를 속이지 않는 유일한 것인 훈련. 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트레드밀에서 45분은 그를 속일 수 없었다. 엮이는 부정행위를 할 수 없었다. 턱걸이 반은 그에게 키스하고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건강하게 먹기 시작했고 다시 일찍 일어나서 자신만을 위한 커피를 내렸다. K는 정기적으로 연락했고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2주 떨어진 곳에 사는 준수의 누나조차도 매주 통화해서 그의 목소리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가 가장 힘든 일을 했을 때 찾아왔다. 그는 심리치료사의 진료실에 들어섰다. 처음에는 그는 마치 불타는 것처럼 의자 가장자리에 앉았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준수가 손바닥을 서로 비비며 중얼거렸다. 치료사인 김 박사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답을 찾아보죠.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수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3주가 지났고 5주가 지났다. 준수는 새는 것을 멈췄다. 어느 회색빛 토요일 오후. 그는 구체적인 쇼핑 목록 없이 통로를 헤매며 식료품점에 있었다. 계란, 오트밀, 닭 가슴살. 그는 현우가 추천한 새로운 양념장 레시피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베이킹 코너로 방향을 틀었고 무심코 두 브랜드의 올리브유를 비교하다가 그녀를 보았다. 서연,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윤기 나던 금발머리는 이제 헝클어져 엉성한 롤빵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의 옷은 어울리지 않았고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처럼 헐렁했다. 그녀의 자세는 구부정했고 어깨는 안으로 움츠려들어 마치 자신을 작게 만들려는 듯했다. 준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런 다음 그는 브랜드 비교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았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준수. 그녀의 목소리는 얇은 얼음처럼 떨렸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가 바로 그의 앞에 서 있을 때까지는 그가 쳐다보자 그녀의 눈에는 즉시 눈물이 고였다. 나.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제이드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지나간 폭풍을 바라보는 남자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손가락 끝이 그의 팔을 살짝 스쳤다. 보고 싶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준수는 부드럽게 팔을 뒤로 뺐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서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나에게 준 것을 기억하는 거지 내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실수를 했어. 알아.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나는 무언가가 필요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툼 후에 어리석은 밤에 시작됐고 그러자 준수는 그녀가 쏟아내는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자 멈추는 방법을 몰랐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나는 관심이 좋았어. 사랑받는 느낌이 좋았고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너무 꾸준하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는 그녀는 시선을 피하고 낡은 리놀륨 바닥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고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너무 빨리 통제불능이 되었어.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지었던 집이 불타는 것을 보는 남자처럼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는 그 부서진 눈 뒤 어딘가에서 자신이 결혼했던 여자를 보았지만 그녀는 몇 달간의 거짓말과 몇 년간의 거리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매일 밤 나는 우리 결혼식을 머릿속에서 되감아봐. 알다시피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 내 목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매일 밤 나는 생각했어. 어쩌면 내일 그녀가 돌아올지도 몰라. 어쩌면 그녀가 기억할지도 몰라. 그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어. 준수가 계속했다. 서연은 얼굴을 닦았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부족해. 그리고 더 이상 말없이 그는 명함을 돌려놓고 걸어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8장. 대결. 메시지는 비오는 목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준수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마치 온 세상이 그를 위해 울고 있는 것처럼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블랙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다. 서연,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할 기회를 줘. 뭐든지 할게. 내가 변할게.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일게.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예전처럼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마침내 희망에 무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의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직접 마주하고 끝내기 위해서. 도망도, 소리침도, 취중 음성 메시지도, 압박적인 문자도 없이 단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그들 사이에는 잔해뿐이었다. 카페는 조용하고 외딴 곳 중 하나였고 벽돌벽이 너무 많았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준수는 그녀가 여기서 울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 적어도 크게는. 서연은 10분 늦게 도착했다. 준수는 이미 블랙커피를 주문했고 크림도 설탕도 없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타났고 머리는 묶고 있었으며 화장은 했지만 피곤함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몇 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눈 같았다. 그녀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고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다. 모든 것에 대해,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정말 미안해, 준수.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기다렸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뭐든지 할게. 상담을 받을게. 직장을 그만둘게. 잠시 동안 이사 갈게. 무엇이든. 나는 이것을 고치고 싶어. 나는 우리가 다시 함께하기를 원해. 준수는 조심스럽게 머그잔을 내려놓고 안쪽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서연은 멈칫했다. 나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무언가를 돌려주기 위해 왔어.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다. 깔끔하고 이미 서명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을 깜빡였다. 나는 이미 서명했어. 준수가 말했다. 내 서명만 하면 돼.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포기했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오늘 밤을 포기했어. 네가 다른 사람이 우리 침대에서, 우리 집에서 너를 벗기게 했어. 네가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그의 농담에 웃고 나를 그와 비교하며 내가 더 못한 남자처럼 보이게 했을 때 그녀의 아랫 입술이 떨렸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너는 그 모든 것을 의도했어, 서연. 그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네가 그를 선택할 때마다, 네가 내 옆에 누워서 그에게 잘 자라고 문자 보낼 때마다, 네가 내가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해. 너는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순진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도박했어. 너는 너의 오만함으로 내 사랑을 모욕했어. 서연은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떨렸다. 사과는 필요 없어. 그가 차가운 어조로 계속했다. 나는 평화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 네가 있는 한 그것을 찾을 수 없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어, 서연.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나는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겠어.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죄책감이야. 그리고 나는 그 죄책감이 나를 우리 최악의 버전으로 묶어두게 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너를 상처 주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랬어.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해. 이번 한 번만. 그는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언제든지 서명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너를 쫓지 않을 거야. 그녀는 거기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입은 소리치려는 듯 약간 벌어져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준수는 몸을 돌려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문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는 창가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를 알아차렸다. 50대 후반, 은발 머리, 조끼를 입고 있었다. 준수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의 아버지. 준수는 멈췄다. 노인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다가왔다. 준수는 기다렸다. 네가 그녀를 여기서 만날 거라고 들었어. 남자가 말했다.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야. 준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너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았어. 서연의 아버지가 잠시 후 덧붙였다. 나는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충분히 결단력이 없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틀렸어.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그녀에게 좋은 남자였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준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가장 작은 감사의 표시. 그러고 나서 그는 비속으로 걸어나가 떠났다. 9장, 변화. 준수는 그의 새 아파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침실 2개, 2층, 낡은 나무 바닥과 회전할 때마다 삐걱거리고 흔들리는 천장 선풍기가 있는 소박한 공간. 그곳은 페인트 냄새와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났다. 접이식 테이블이 식탁이 있어야 할 곳에 놓여 있었다. 그의 소파는 현우의 차고에서 가져온 중고품이었고, 매트리스는 여전히 바닥에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평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텅 빈 거실을 걸으면서 시원하고 하얀 벽을 따라 손을 움직였다. 공기 중에 남아있는 향수 냄새는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하이힐 소리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도 없이 단지 고요한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다. 그는 거리를 내려다보는 작은 창가로 걸어가서 진하고 쓰고 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키고 식료품 봉지를 흔들고 길을 건너는 대학생들의 웃음소리. 삶은 계속되었고 그도 거의 그랬다. 그는 마리사를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다. 방금 겪은 소란스러운 일들 후에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민지가 시내의 조용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열리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그를 초대했다. 그녀는 현우가 확실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어색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마리사는 이미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동정심은 전혀 없이 단지 진심이었다. 마리사는 민지의 대학 시절 친구였다.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고 그래픽 디자인을 했고 헝클어진 롤빵 머리를 하고 마치 의식인 것처럼 천천히 와인을 마셨다. 그녀는 준수에게 서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단지 평범한 사람처럼 그에게 이야기했다. 이 가게 처음 와봐? 그녀가 물었다. 응.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별로 외출하지 않아. 응.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음식은 괜찮아. 사람들도 괜찮고 더 나쁠 수도 있지. 그가 살짝 웃었다. 항상 더 나쁠 수 있지. 밤이 끝날 무렵. 그는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그가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서 짐을 덜어준 것 같았다. 그녀가 주차장에서 그와 함께 걸을 때 그녀의 재킷은 허리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말했다. 오늘 밤 와줘서 기뻐, 준수. 더 편안해 보여. 그가 희죽 웃었다. 마치 내가 막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네. 그녀는 약간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그렇지 않았나? 그가 웃었다. 그날 밤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은 문자로, 작고 평범한 문자로 시작되었다. 마리사, 커피는 내가 살게. 다음에 시내에 오면 준수 9달러짜리 오트밀 라테는 사지 마. 마리사, 알았어. 너는 평범한 남자처럼 기본적인 드립 커피를 마시게 될 거야.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났다. 기대는 없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도 없었다. 단지 두 사람이 시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느낌을 재발견하는 것. 준수는 점차 그녀에게 낚시에 대해, 추울 때마다 고장나는 그의 낡은 트럭에 대해, 그가 한때 목공을 아주 좋아했지만 몇 년 동안 도구를 만진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털어놓았다. 마리사는 들었다. 정말로 들었다. 그녀는 침묵을 칭찬이나 동정으로 채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가 그 자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것은 치유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준수가 복도 옷장의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조리대 위에서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음성 메시지. 서연. 그의 속이 뒤틀렸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 그의 엄지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를 맴돌았다. 그는 눈을 감고 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얇고 압력 아래에서 깨진 유리처럼 부서졌다. 준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리고 나한테 다시 전화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는 그녀가 훌쩍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너를 잃었고 내가 한 일에 대해 나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야.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너는 나에게 너무 좋았어. 너는 나에게 전부였고 나는 이기적이었어. 나는 흥분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가 가졌던 유일한 안전한 곳을 파괴하는 것뿐이었어. 준수는 턱을 악물었고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나는 네가 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기를 바라. 그는 한동안 거기에 서 있었고 전화기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그 주위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부서지는 소리도 혼란도 없이 단지 그와 고요한 뿐이었다. 흔들림 없는 손으로 그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10장. 마지막 교훈.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넓게 펼쳐진 떡갈나무와 단풍나무 가지를 통해 비추었고 준수는 동네 공원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산책했다. 공기 중에는 가까운 잔디 냄새와 만개한 인동덩굴의 달콤한 향이 섞여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나뭇잎을 스쳐 지나가며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흥분한 개의 가끔 짖는 소리를 실어 날랐다. 준수의 손은 낡고 해진 데님 재킷 주머니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그의 시선은 주위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따라갔다. 피크닉 담요 위에 모여 앉은 젊은 가족들, 유모차를 미는 커플들, 그리고 빈 들판에서 프리스비를 던지는 10대들. 풍경은 평화롭고 거의 목가적이었으며 한때 그를 집어삼켰던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축구공을 쫓아다니는 작은 공터에서 멈췄다. 그들의 얼굴은 기쁨과 순수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잠시 동안 준수의 입가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연약하지만 진심이었다. 길 저편에 나무 벤치가 손짓했다. 준수는 앉아서 가죽으로 덮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책은 이제 무거웠고 고통 때문이 아니라 살아왔고 배웠고 마침내 이해하게 된 이야기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몇 분 전에 쓴 글을 읽었다. 글씨는 휘갈겼었지만 확실했다. 어떤 폭풍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씻어내기 위해 온다. 준수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일기장을 닫았다. 가죽 표지의 부드러운 출렁거리는 소리가 그의 인생의 그 장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젊은 아빠가 딸을 공중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근처의 한 엄마는 떨어진 나뭇잎을 모아 노란 종이 조각처럼 흩날리게 했다. 서연에 대한 기억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웃음소리, 다툼, 배신. 그는 그들이 나눈 사랑이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보낸 긴 밤들을 생각했다. 그들 사이에 심연처럼 펼쳐진 침묵. 그리고 그가 떠난 마지막 순간,
편지와 반지 하나만 남았다. 하지만 그 시절은 지났다. 이제 그는 상실로 남겨진 공허함 속에서 자라나는 조용한 힘을 느꼈다. 그가 거기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살짝 진동했다.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전화도 문자도 없이 단지 평화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폭풍을 뚫고 말한 그의 내면의 목소리로 표류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멈추고 싶다고 소리칠 때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했던 사람. 고통 이전, 도중, 그리고 이후에 그는 마침내 다시 온전해졌다. 공허함을 채울 누군가를 찾아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준수는 마치 바람이 그의 말을 세상 끝까지 실어다 줄 수 있다는 듯이 옆에 빈 벤치에 속삭였다. 그녀는 나에게 다른 사람처럼 되라고 말했어. 그가 잠시 멈추고 작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결국 나는 내가 되어야 할 남자가 되었어.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일기장을 재킷에 넣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발걸음은 꾸준했다. 확실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